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옛말에 이르기를 바다는 말라봐야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속을 안다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억울한 누명을 쓴 대감과 그 곁을 끝까지 지킨 머슴의 이야기이옵니다. 모두가 어리석다 손가락질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주인을 지키고 역적의 계략을 무너뜨렸는지 그 파란만장한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양 북촌 김성태의 대감의 저택에는 새벽부터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2조 참판을 지낸 김성태 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청렴한 문신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정사로 이름이 높았고 굽히지 않는 성품으로 두루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날도 대감은 새벽부터 서재에 앉아 붓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권세가들의 토지 겸병을 막자는 상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백성이 땅을 잃고 나라가 기울까 두렵습니다. 대감은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소가 올라가면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방해에 나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쇠였습니다. 키가 7척이 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사내였으나 얼굴에는 언제나 멍한 표정을 짓고 있어 저택 사람들은 모두 그를 어리숙한 놈이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멍한 얼굴로 차 한 잔을 소반에 올려 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감이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시며 등불 너머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서재를 나서고 잠이 든 뒤 돌쇠는 살며시 다시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소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눈빛은 낮의 멍청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깊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는 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소문이 조정에 올라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사가 혼비백산하여 서재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을금부 나졸들이 저택을 포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태 대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곧 을금부 도사가 수십 명의 나졸을 이끌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김성태, 영모를 꾀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순순히 결박당하라. 영모라니 말도 아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나졸들은 사정없이 대감의 팔을 비틀었고 저택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식솔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뒤뜰에서 달려와 나졸들 앞에 바위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대대감마님, 왜 이러시는 것이 이옵니까? 나졸 둘이 힘껏 밀었으나 돌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졸들이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감이 돌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니 물러서라. 이건 오해일 거라. 조사받고 오면 풀릴 일이다. 그러나 을금부로 끌려가는 대감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택국간 깊숙이 낡은 편지 한 통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편지가 훗날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의 문초가 이어졌습니다. 을금부는 온갖 증거를 들이댔습니다. 역적과 내통했다는 편지, 무기를 몰래 모았다는 고변, 밤중에 수상한 자들과 만났다는 목격담, 모두 거짓이었으나 교묘하게 짜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대감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매질이 이어져도 정신이 가해져도 거짓 자백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왕의 정규가 내려졌습니다. 김성태의 관작을 삭탈하고 북방 변경으로 유배 보낸다. 사형은 면했으나 평생을 오지에서 보내야 하는 처벌이었습니다. 유배 떠나는 날 아침 저택 앞에는 가족들과 오래 모셔온 하인 몇몇만이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지내거라. 이 아비는 결백하니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부인과 자식들이 통곡했습니다. 대감이 눈물을 닦으며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달려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도 따라가겠사옵니다. 집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유배지가 어떤 곳인지 아느냐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북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혼자 가시면 누가 모시옵니까? 대감이 끝내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돌아선 그 순간 돌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멍하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한양을 벗어난 유배 행렬이 북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졸들은 불친절했고 밤마다 허름한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대감은 한때 높은 벼슬을 지냈으나 이제는 죄인 신세, 아무도 그를 예우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산골짜기의 작은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밖에서 나졸들이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해치우는 거요? 그렇다니까. 한양 어르신께서 명을 내리셨어. 유배지 가기 전에 처리하랍디다. 대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영모 누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음모였습니다. 내일 산길에서 사고로 위장하겠다.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면 끝이라고 나졸들이 속삭였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나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던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감이 놀라 창문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지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대감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더듬거리는 목소리 분명 돌쇠였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리고 돌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새벽 소인이 지키고 있을 테니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시옵소서. 돌쇠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양에서부터 몰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나졸들이 서둘러 대감을 깨웠습니다. 주막을 나서자 좁은 산길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은 높은 절벽, 다른 한쪽은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여기서 밀어버릴 작정이구나. 대감은 각오를 다지며 돌쇠를 믿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걷자 길이 더욱 좁아졌습니다. 나졸 하나가 뒤에서 슬금슬금 대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발목에 덩굴이 감겨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걸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설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나졸이 동료를 일으키려는 그 순간 위에서 돌덩이들이 우르르 굴러 내려왔습니다. 나졸들이 혼비백산하여 몸을 피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자가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저기 돌이 굴러왔네요. 위험하옵니다. 멍청한 표정으로 나무꾼인 척 굴었습니다. 나졸이 칼을 빼들었으나 그 우둔해 보이는 표정 때문인지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나졸들이 돌덩이를 치우려 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치워드리겠사옵니다. 그리고 어른 허리만 한 바위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 계곡 아래로 던졌습니다. 나졸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는 힘이 좀 센 편이옵니다. 나졸들은 겁에 질려 물러섰습니다. 저런 괴력을 가진 자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길을 걸으며 대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찍이 따라오는 돌쇠의 멍한 얼굴을 보며 대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어리석기만 한 게 아니었어. 보름길을 걸어 도착한 유배지는 북방 변경의 외딴 마을이었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고 땅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비리 관리 엄가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콧방울을 실룩이며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했다고? 여긴 그런 거 소용없다. 죄인은 죄인이야. 엄가는 마을 외곽의 허름한 움막을 가리켰습니다. 벽은 허물어지고 지붕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저기서 살아라. 식량은 한 달에 조곡 한 말씩이다. 더 필요하면 품팔이를 해서 벌어먹어라. 돌쇠가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저적의 집이 옵니까? 엄가가 비웃었습니다. 싫으면 얼어 죽어라. 죄인 주제에 집 타령이냐. 엄가가 가버리자 대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쇠가 움막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소인이 고쳐보겠사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었습니다. 어른 팔뚝만 한 나무를 10그루씩 짊어지고 내려오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사람 힘이 장사라고 유배 온 죄인인데 저런 괴력이라니. 사흘 만에 움막은 제법 튼튼한 오두막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마을 어귀에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 주무 옥분이 돌쇠를 처음 본 것은 그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야무진 눈매에 거침없는 말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무거운 술독을 끙끙대며 옮기고 있던 옥분 앞에 돌쇠가 멈춰 섰습니다. 제가 옮겨 드리겠사옵니다. 옥분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됐소. 괜한 참견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러나 돌쇠는 아무 말 없이 술독에 손가락 하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들어 제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옥분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돌쇠는 마을 일을 닥치는 대로 맡았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베고 집을 짓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 괴력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토우 최판석 진사였습니다. 최판석은 이 마을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관의 공사를 독점하고 장사를 틀어쥐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최판석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집 사랑채 기둥이 썩었으니 새 기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굵은 나무를 베어 혼자 짊어지고 내려와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자 최판석이 품삯을 거뒀습니다. 잠깐 일하다가 기둥에 흠집 냈더라. 그 값 빼야지. 돌쇠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흠집이 어디 있사옵니까? 최판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다면 있는 거야. 돌쇠는 억울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반토막 난 품삯을 받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또 당했다고. 최판석이 맨날 저러는데 항의도 못한다고. 멍청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그냥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품삯을 내보이는 돌쇠를 대감이 보며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굶지 않으면 되옵니다. 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등불 아래 홀로 앉은 대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반드시 빚을 갚아야 한다. 며칠 뒤 돌쇠가 일하다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깊이 패인 상처에서 피가 흘렀으나 돌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주막에 들어섰습니다. 옥분이 그 손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힘만 세고 조심성은 없구먼. 이리 내보시오. 옥분은 투덜거리면서도 능숙한 손길로 상처를 씻고 천을 잘라 꼼꼼히 싸매 주었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앉아 옥분의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이 눈을 흘겼습니다. 왜 그리 빤히 보시오? 돌쇠가 더듬거렸습니다. 손손이 고우시옵니다. 옥분의 귀가 발그레해졌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옥분이 퉁명스럽게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공짜는 아니오. 내일 장독 좀 옮겨주시오. 돌쇠가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순박한지 옥부는 괜스레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 무렵 돌쇠가 주막을 나섰습니다. 옥부는 주막 마당에 나와 장독에 기댄 채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 멀리 돌쇠의 넓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오래 쫓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가 살며시 깃드는 것을 옥부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보부상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대감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의 물자 사정을 파악했습니다. 보부상이 석 달에 한 번 오는 것이 전부이고 그 사이 백성들은 최판석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주고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상인들이 떠난 뒤 대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한양에 있을 때 인맥이 있었느니라. 편지를 보내면 물건을 구해줄 이들이 있다. 그 물건을 들여와 백성들에게 절반 값에 팔면 백성들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장장사를 하시겠다는 것이옵니까?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소소인이 짐을 날라오겠사옵니다. 왕복 날거리였으나 돌쇠는 거뜬하다 했습니다. 며칠 뒤 돌쇠가 돌아왔을 때 지게에는 옷감과 농기구와 그릇이 가득했습니다. 어른 셋이 나눠 져야 할 짐을 혼자 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좌판을 펼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물건이 순식간에 팔렸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과 돌쇠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우리가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돌쇠가 멍하니 웃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걱정 마시옵소서. 유배지에 온 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오두막 안에 울렸습니다. 김성태 대감과 돌쇠의 장사가 번창하자 최판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이 마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최판석의 독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나타나면서 백성들이 절반 값의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 최판석의 수입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최판석은 비리관리 엄가를 주막으로 불렀습니다. 술상을 차려놓고 은자를 슬쩍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유배 온 죄인이 장사로 떵떵거린다는 게 말이 돼요? 엄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한번 단속해야겠소. 다음 날 아침관의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가가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죄인 주제의 장사를 하다니 건방지다. 오늘부터 관의 노역에 동원된다. 매일 아침 제방공사에 나가라. 대감이 당황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험한 노역을 버텨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날이 소인이 대감마님 대신 일하면 아니 되옵니까? 소인은 힘이 셉니다. 대감마님보다 10배는 더 일할 수 있사옵니다. 엄가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 든 양반 하나보다 저 장사 같은 놈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좋아. 내가 매일 나와라. 대신 대감은 집에 있어도 된다. 대감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대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는 매일 아침 제방공사장에 나갔습니다. 흙을 파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다른 인부 10명이 하는 일을 돌쇠 혼자 해냈습니다. 엄가는 흡족했습니다. 저런 일꾼을 공짜로 쓰다니 이득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돌쇠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방공사는 최판석이 맡은 사업이었습니다. 관에서 예산을 받아 공사를 하는 건데 최판석이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인부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자재도 부실하고 인부들 품삯도 깎아먹는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흙을 파면서도 귀를 고추 세웠습니다.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최판석이 직접 공사 현장에 나타나 엄가와 장부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저물어 두 사람이 떠날 때 최판석이 장부를 현장 천막에 두고 갔습니다. 깜빡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인부들이 모두 떠나고 현장에 돌쇠만 남았습니다. 돌쇠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막으로 다가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한자가 빼곡했습니다. 돌쇠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더듬거리던 말투도 멍청한 표정도 사라진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횡령이다. 관에서 받은 예산과 실제 쓴 돈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사장 귀퉁이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굳어버린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장부의 핵심 내용을 베껴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나서 장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천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옥분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 뒤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총각은 바보가 아니구먼. 돌쇠가 멍한 표정을 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옥분이 피식 웃었습니다. 됐소. 나는 아무것도 못 봤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돌쇠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소. 옥분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대감에게 베껴 온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최판석의 횡령 증거가 아니냐?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가는 최판석과 한패였으니 관에 고발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찰사에게 직접 올려야 해. 도 단위를 관장하는 분이시니 이 정도 비리면 직접 조사하실 거야. 대감은 옛 제자를 통해 관찰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부 사본을 동봉했습니다. 돌쇠가 먼 길을 달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찰사의 행차가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최판석과 엄가가 관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최판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대감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을 넘기고 여름이 되었으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강이 말라붙고 논이 갈라졌습니다. 가을 추수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백성들이 하나둘 굶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대감이 마을을 둘러보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다는 노인의 말에 대감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대감이 말했습니다. 돌쇠야, 이대로는 안 된다. 장사로 모아둔 곡식을 풀어야겠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곡식은 겨울을 나기 위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나 혼자 배불리 먹을 순 없어. 다음 날부터 마을 어귀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당 한 그릇 골고루 나눠 주었습니다. 옥분도 주막솥을 들고 나와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돌쇠와 옥분이 나란히 서서 죽을 퍼 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대감님은 역적이 아니십니다. 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대감은 손을 저으며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옥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돌쇠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진짜 어른이시구먼. 돌쇠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곡식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건 겨우 한 달치였습니다. 대감이 걱정에 잠겼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돌쇠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소인이 방법을 찾아보겠사옵니다. 그날 밤부터 돌쇠는 해가 지면 집을 나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장독의 곡식이 계속 채워졌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갸웃했으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옥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밤마다 산을 넘어 이웃 마을에서 품을 팔고 곡식을 사온다는 것을. 옥분은 새벽마다 주막마당에 나와 돌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산을 넘어 돌아오는 돌쇠의 지게에는 언제나 곡식 자루가 묶여 있었습니다. 옥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찬 새벽 공기 속에서 숭늉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새벽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옥부는 빈 그릇을 받아 들고 주막으로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슴 한켠이 간질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쇠가 죽을 끓이다 갑자기 휘청하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대감이 달려가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몸살이었습니다. 대감이 돌쇠를 방으로 옮기다 품에서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펼쳐보니 품상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일하고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밤 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밤마다 품을 팔아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곡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돌쇠가 왜 이토록 수척해졌는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이 대감 집 앞에 모여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과 돌쇠는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바로 그때 옥분이 약재를 두 손에 들고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쇠 곁에 앉아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녘 열이 내리며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옥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소. 옥분이 눈을 돌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다음엔 쓰러지기 전에 말하시오. 그러나 옥분의 눈가는 붉었습니다. 백성들의 상소로 조정에서 재심 논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대감 집 앞에 한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돌쇠가 새벽에 문을 열다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사내를 안으로 옮겨 이불을 덮고 따뜻한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이미 심하게 얼어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한양에서 밀서를 전하러 오다 눈보라의 길을 잃은 배달원이었습니다. 사내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안양에서 밀서를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대감이 사내의 품을 정리하다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감이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조판서 조병욱의 영무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군사를 일으킬 것인지, 누구와 내통하고 있는지, 어떤 명분으로 영무를 정당화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김성태는 반드시 제거하라. 살아있으면 우리 계획이 탄로난다.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쇠가 밀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멍한 표정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대감마님, 이걸 한양에 전해야 하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조정에 올리면 조병욱의 역모를 막을 수 있어. 그리고 내 누명도 벗을 수 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보라 소리만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즉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더듬거림도 멍한 표정도 사라진 채 빠르고 정확하게 붓을 눌렸습니다. 대감이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사본 세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관찰사에게, 하나는 한양에 믿을 만한 대신에게,
마지막 하나는 대감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세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면 조병욱이 아무리 손을 써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돌쇠가 떠나기 전 주막에 들렀습니다. 옥분이 돌쇠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옥분은 말없이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소매 안쪽에 작은 부적을 꼼꼼히 꿰매 넣었습니다. 돌쇠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옥분이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라는 것이오. 돌쇠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옥분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서 가시오. 돌쇠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분은 주막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부적을 꿰매던 그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대감이 잠결에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창문으로 몰래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조병욱이 밀서 분실을 알아채고 자객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대감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자객들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부서지며 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밀서 내놔라. 두목이 다가왔습니다. 대감이 뒤로 물러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돌쇠가 뛰어들었습니다. 자객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저저는 머슴이 옵니다. 돌쇠는 더듬거리며 말했으나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자객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돌쇠가 그 주먹을 손으로 낚아챘습니다.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돌쇠는 방 한가운데 장롱을 들어올려 자객들에게 던졌습니다. 2명이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자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쇠의 어깨와 팔에 타박상이 쌓였습니다. 돌쇠가 비틀거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관군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돌쇠가 한양으로 가는 척하며 먼저 관찰사를 찾아가 사본을 전달하고 이곳으로 군사를 이끌어 온 것이었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객들이 체포되고 한양에서도 밀서, 사본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조병욱이 역모죄로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일당도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감의 무고가 밝혀지고 왕의 정교가 내려왔습니다. 김성태의 죄를 사하고 관작을 복구하라.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님, 드디어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대감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옵니다. 대감의 눈이 돌쇠에게 향했습니다. 돌쇠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 돌쇠가 웃었습니다. 당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그 옆에 옥분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으나 눈가가 붉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대감이 돌쇠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대감이 차를 따라 돌쇠에게 건네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무야. 돌쇠가 굳었습니다. 대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10살에 멸문당한 무신 가문 강씨 집안의 막내 자제. 돌쇠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감이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 강철중 장군은 훌륭한 분이셨다. 언젠가 반드시 가문의 억울함을 풀 날이 올 것이다. 한양으로 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대감과 돌쇠가 마을을 나서기 전 돌쇠가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옥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찬 아침 바람이 불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봄에 다시 오겠소.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말이 담겨 있는지 돌쇠는 알았습니다. 돌쇠가 돌아서서 걸음을 뗐습니다. 옥부는 주막 문 앞에 서서 그 넓은 등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대감과 돌쇠는 나란히 한양 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대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어리숙한 척 해주겠느냐? 다들 속아 넘어가던데. 강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듬거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푸아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길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양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자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진짜 충심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옵소서.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